다음으로 빌이 나섰죠. 빌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유머를 던지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피스와 윈도우 플랫폼 운영으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그 강점을 클라우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빌이 사티아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티아는 곧바로 동료와 팀원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업계는 전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는 혁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모바일 퍼스트와 클라우드 퍼스트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날 사티아가 강조하던 주제는 세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잃을지 고민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죠. 우리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성은 무엇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사람과 조직이 강력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시 말해 기술을 대중화하는 회사로서 영혼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트 리프레쉬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이자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저서입니다. 2017년에 출간한 이 책은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CEO로서의 경험과 개인적인 삶, 그리고 그가 보는 기술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트 리프레쉬는 새로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사티아가 회사나 개인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새로 고침을 진행해서 극복했는지 말해주지만 더 흥미로웠던 것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티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력하는 기술은 바로 인공지능과 혼합현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요즘 AI가 핫합니다. 책의 출시 당시인 2017년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있는 기술로 인공지능을 말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은 얼마 전 핫했던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머지않아 소아마비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퇴치된 질병이 될 겁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등지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탄생으로 저소득 사용자가 이전과는 달리 돈을 저축하고 빌리고 이체하는 길이 열렸죠. 물론 이런 신기술이 등장했음에도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인공지능 비서가 사용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런 로봇의 조언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책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읽기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네요. 같이 보시죠. 1장 하이데바라드에서 레드먼드까지. 사티아는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이 26년 전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경쟁 상대가 없었던 탓에 결국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했죠. 관료주의가 혁신을 대체했고 사내 정치가 팀워크를 대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낙오했습니다. 그는 2014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로 지명됐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EO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티아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CEO를 포함해 SLT의 구성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스티븐 발머가 CEO로 있던 시절 SLT 일원이었던 사티아는 SLT의 모든 팀원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죠. 다시 말해 각각의 팀원을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고 개인의 철학과 회사 내의 철학을 연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티아가 CEO로 지명되기 직전 시애틀 시호커스 팀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시호커스의 감독 피트 캐럴이 심리학자 마이클 저베이스를 고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베이스는 고도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명상훈련 전문가였습니다. 저베이스 박사는 시호크스 팀과 함께 움직이면서 선수와 코치진의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로 엮어 운동장 안팎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했죠. 사티아는 우리 팀이 저베이스 박사와 같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이른 아침 SLT 팀원이 모였습니다. 이번만은 답답한 이사회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가 선택됐죠. 사방이 탁 트여 바람이 잘 통했지만 탁자와 의자는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과 뉴스를 들여다볼 자리는 없었죠. 그들은 원모양으로 놓인 편안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사티아는 모두에게 다른 일은 미루고 되도록 이 순간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훈련에 참석한 저베이스 박사는 우리에게 특이한 경험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저베이스 박사가 지원자는 일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굉장히 조용하고 어색한 시간이 흘렀죠. 이윽고 저베이스 박사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어째서 다들 벌떡 일어서지 않았죠? 여러분은 고도의 성과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가요? 모두 특이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서요. 모두 선뜻 대답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죠.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저베이스 박사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숨소리가 편안해지고 얼굴에 조금씩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열정과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래 이런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죠. 심지어 두어 명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까지 했습니다. 사티아의 차례가 되자 그는 감상에 흠뻑 젖어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미국에서 보낸 청년 시절로, 남편으로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심지어 크리켓에 홀딱 빠져 프로 선수를 꿈꾸던 먼 옛날로, 사티아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별 의미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목표와 회사의 역량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사티아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공감 능력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공감 능력은 사티아의 기반이자 중심이 되었죠. 특별한 영감은 공감에서부터 탄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여 년 전 사티아는 공감 능력 부족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 합니다. 당시 꼬박 하루 동안 면접을 보면서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가 왔죠. 만약 아기가 거리에 누워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911을 부를 겁니다. 사티아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인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티아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이 조금 필요하군요. 아기가 거리에서 울고 있으면 아기를 안아 올려야지요. 몇 년 후 사티아 부부의 첫 아이인 자인이 태어났습니다. 임신 36주를 지나던 어느 날 밤 아내인 아노가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죠. 뱃속의 아기가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들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지시했습니다. 자인은 1996년 8월 13일 11시 29분에 태어났습니다. 몸무게는 고작 1.4kg이었죠. 자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티아 부부는 신생아 가사, 즉 분만 직후 신생아가 심장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인에게 휠체어가 얼마나 필요할지, 심각한 뇌성마비에 시달리는 자인이 부모에게 얼마나 의존하게 될지 점차 알게 되었죠. 사티아는 충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티아의 슬픔은 주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와 아누에게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아누의 도움으로 이런 힘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하죠. 사티아는 부모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든 일이 자인에게 일어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인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게 되었죠. 사티아는 자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일은 자인에게 일어난 것이었죠. 사티아는 스스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인이 겪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티아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저 그동안의 경험 덕분에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사티아는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도 공감합니다. 또 피부색이나 종교 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폭력과 증오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합니다. 사티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직원, 소비자,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존재 가운데 공감이라는 말을 심고 싶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이 영감을 불러일으켰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최초로 열린 해커톤에 전직 프로 미식축구 선수인 스티븐 글리슨을 초대했습니다. 해커톤은 짧은 시간 동안 마라톤을 하듯 팀원이 토론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행사를 말합니다. 팀원들은 근위축증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스티븐 글라스와 시간을 보내며 공감 능력을 키웠죠. 그리고 우리는 근위축증 환자와 뇌성마비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공감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고 완성해낸 사례죠. SLT 팀원의 역할이 그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목표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습니다. 사티아는 개인의 철학을 회사의 철학과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철학이란 장애인을 돕고 싶다. 개발도상국의 아이를 돕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철학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연결하면 개인의 성취를 위한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일치하게 되죠. 바로 개인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개인은 어떤 것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회사는 사원의 목표에 공감하는 동시에 그가 돕고자 하는 대상에게도 공감합니다. 이해관계가 같은 구성원은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사티아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바로 공감을 통해서죠. 사티아는 이 책은 혁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이 일으킨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혼합현실, 양자 컴퓨팅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책은 2017년에 쓰였습니다. 그때 사티아는 혼합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입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의 연결을 말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개념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도를 떠나 미국의 터전을 잡기까지 사티아 자신이 겪은 변화에 대해 프롤로그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CEO로 지명된 이후 어떤 새로 고침 작업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책에서는 몇 가지 자극적인 질문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불평등이 해소될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가?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뭉쳐 새로 고침을 실행할 수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뒤처지기도 했죠. PC 판매는 줄어들었고 모바일 부문은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검색 부분에서 밀렸고 게임 분야에서는 재도약이 필요하죠. 또 소비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키워야 하죠. 새로 고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2014년 1월 어느 날 저녁 CEO 물색을 작업을 지휘하던 수석 사회이사 존 톰슨이 사티아에게 전화를 해서 사티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CEO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티아는 영광이라고 자신은 없지만 흥분된다고 말했죠. 사티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CEO라는 새로운 역할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조직에서 모든 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죠. 사람이든 조직이든 사회이든 스스로 새로 고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대로 새로 고침을 해낸다면, 사랑과 문화가 다시 탄생한다면 르네상스가 찾아올 겁니다. 이것이 애플이 해낸 일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새로 떠오르는 기업이 어느 날 성장을 멈춘다면 그들 역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 CEO는 어떤 인물일까? 문화와 생각, 공감 능력 같은 개념이 어째서 사티아 자신에게는 그토록 중요한가? 사티아가 6살 무렵 생후 5개월이던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가족은 충격을 받았죠. 사티아의 어머니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먼 타지에서 일하는 동안 딸을 잃고 남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학자였죠. 그러나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자식에게도 같은 성과를 요구하는 사티아 친구들의 부모와는 달랐죠. 사티아는 어떤 압박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 외에는 어떤 것도 강요한 적이 없었죠. 어린 시절 사티아는 크리켓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사티아의 방에 카를로스 마르크스의 사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힌두교 신화의 풍요와 번영의 여신 락스미의 초상화를 걸었죠. 서로 반대되는 두 이미지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사티아가 지적 야망을 품길 원했고 어머니는 사티아가 어떤 신조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 겁니다. 사티아 자신은 어땠을까요? 사티아가 걸고 싶었던 것은 위대한 크리켓 선수 자이심하의 포스터였죠. 사티아는 하이데바라드 학교에서 선수로 뽑힐 만큼 크리켓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사티아는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하이데바라드로 이사한 일은 자신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1970년대 하이데바라드는 외딴 시골이었죠. 오늘날처럼 인구가 1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티아는 그곳에서 HPS라는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HPS는 다문화 학교였죠.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기독교와 시크교도가 함께 공부했으며 주지사의 아들과 발리우드 배우의 아들이 나란히 다녔습니다. 기숙사에는 경제적으로 모든 계층에 속한 아이들이 함께 살았죠. 어도비 CEO 사타누 나라옌, 마스터카드 CEO 아제이 싱방가, 그리고 의회 지도자, 영화계 스타, 운동선수, 학자, 작가 같은 많은 이들이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물리학을 공부했고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했죠. 당시 사티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켓이었습니다. 크리켓 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행원이 되고 싶었죠.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티아는 크리켓에 열광했지만 컴퓨터도 좋아했습니다. 15세가 되던 때에 아버지에게서 싱클레어 ZX 스펙트럼 컴퓨터를 받은 일 덕분이었죠. ZX 스펙트럼에 자극받은 사티아는 소프트웨어와 공학기술에 대해
심지어 PC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티아는 전기공학을 계속 배우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더 알기 위해 마니팔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은 의욕적이었고 야심만만한 기업가적 자질을 지니고 있었죠. 그 무렵 크리켓 경기는 더 이상 사티아가 열정을 태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켓 대신 컴퓨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졸업 후 위스콘신 대학교 컴퓨터 과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공무원의 아들이 공부해서 공학 학사를 따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학 분야에서 성공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사티아는 학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성공한 것은 오로지 능력에 따라 역할을 배분받는 미국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죠. 사티아는 1990년 첫 직장인 실리콘밸리의 선 마이크론 시스템즈에서 일했습니다. 선은 워크스테이션 업계의 최강자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조준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선은 자바를 개발한 제임스 고슬링과 훗날 구글 CEO가 된 에릭 슈미트 같은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하지만 사티아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2개월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바꾸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계속 프로그램 작업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은 갈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1992년 사티아는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상을 바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죠. 또 결혼해서 아누를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사티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로 고침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죠. 1992년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을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여전히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죠. 윈도우 3.1이 막 공개돼 윈도우 95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제품은 아직 출시 전이었습니다. 소니는 CD롬을 발표했고 최초의 웹사이트가 등장했지만 인터넷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기까진 2년이 남은 시점이었죠. 사티아는 생각해보면 자신이 적절한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티아는 윈도우 NT 담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죠. 윈도우 NT는 개인용 프로그램을 기업용 시스템으로 확장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윈도우 10도 NT의 초기 설계를 토대로 제작됐죠.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티아는 스티브 발머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들른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사티아와 하이파이브를 했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진정한 사명감과 에너지가 존재했습니다. 한계란 없었죠. 1992년 10월 사티아는 아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렇게 사티아는 시애틀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티아는 크리켓에 열광합니다. 야구와 마찬가지로 크리켓에도 투수가 공을 던지죠. 타자는 공을 치고 최대한 많이 달려서 점수를 냅니다. 크리켓에서 투수는 볼러, 타자는 배트맨, 내야는 피치라고 부릅니다. 이 책이 크리켓에 대해 설명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티아는 크리켓을 사업에 비유합니다. 크리켓은 지금까지도 3가지 비즈니스 리더십 원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경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경쟁자를 존경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일단 나가서 맞서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평판보다는 팀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사티아의 팀에는 빠른 볼을 던지는 뛰어난 볼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스스로 무너지는 유형이었죠. 경기를 치르는 동안 주장이 이 친구를 배트맨의 오른쪽 수비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볼러를 투입했죠. 얼마 후 새로 등판한 볼러가 배트맨을 유인해 뜬 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비로 빠진 볼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공이었죠. 하지만 공을 잡는 대신 손에 주머니를 넣고 공이 떨어지는 것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사티아가 얻은 교훈은 실력이 뛰어나지만 팀을 우선하지 않는 선수는 팀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티아는 굉장히 평범한 공을 던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팀의 리더는 사티아에게 리더십을 보여주었죠. 별 성과 없이 내 차례가 끝나도 주장은 다시 사티아에게 공을 주었습니다. 주장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랬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는 시즌 초반이라 사티아가 시즌 내내 유능한 볼러로 띄워주는 것이 중요했죠. 공감 능력은 개인이나 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리더십 수업에서 가르치기는 하지만 쉽게 체득하기 어렵죠. 사티아는 공감 능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자신감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사티아는 CEO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난 후 자인이 입원한 집중치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기가 윈도우 위에서 동작하든지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와 연결되는지 알아차렸죠. 클라우드는 컴퓨터로 이루어진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와 컴퓨터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에는 사진을 저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는 PPT 파일을 저장하죠.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로 이루어진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집의 컴퓨터로 할 수 없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저장소나 고성능 컴퓨터가 없어도 클라우드를 통해 고성능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자인 덕분에 사티아는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아이디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들어본다면 공감하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선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병원과 학교, 기업, 연구소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기관들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대규모 컴퓨터 및 데이터 서비스에 의존하죠. 무선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 덕분에 케냐의 스타트업 기업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제작했습니다. 덕분에 하루 생활비가 $2 이하인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전등과 전기 스토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죠. 또 그 스타트업 덕분에 케냐인들은 난생 처음 신용등급을 쌓고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길이 열렸습니다. 또 네팔에서는 2015년 끔찍한 지진이 발생한 뒤 유엔에서 파견한 재난구호원들이 클라우드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었죠.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하지 않는 기기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피스 365나 링크드인, 우버, 페이스북 같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클라우드 위에서 살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공급원인 PC 출하량이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 사이 애플과 구글이 출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매출이 급증했죠.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한 검색 광고 분야에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에 아마존은 조용히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클라우드의 이면에 깔린 논리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컴퓨터 혁명 이후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열린 겁니다. 데이터의 바다가 끊임없이 커지는 시기가 오자 서버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거죠. 클라우드는 사람이 처리하던 유지보수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했죠. 클라우드 사업자는 전 세계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혁명입니다. AWS를 제공하는 아마존은 책과 영화를 비롯한 각종 소매 상품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분할하여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자에게 대여해 줬음을 일찍이 눈치챘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마존은 2008년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를 18만 명 확보했죠. 하지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은 분명했죠. 주가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상하던 계획에 따라 그해 빌 게이츠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CEO로 취임한 스티븐 발머는 우리가 온라인 광고와 검색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죠. 당시에 주주에게 보낸 편지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담하고 열정적인 스티븐은 내게 전화를 걸어 훗날 빙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검색 광고 부분의 기술 책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색 광고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클라우드 서비스였죠.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검색을 통한 광고 사업, 그것이 스티브가 생각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였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덧붙였죠. 그렇지만 이걸 생각해야 하네. 어쩌면 자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맡은 마지막 직책이 될지도 몰라. 실패하면 낙하산 없이 맨몸으로 추락해야 할 걸세. 사티아는 스티브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티아는 소비자를 대면하는 사업 부분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검색 엔진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일한 적도 없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검색 기술팀이 있는 곳으로 가봤다고 합니다. 저녁 9시경이었지만 주차장은 꽉 차 있었죠. 지친 몸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책상 앞에 앉아 포장해온 음식을 먹으며 일하고 있었죠. 사티아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일하는 거지?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죠. 사티아는 스티브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티아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사업을 구축하려면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주로 이동전화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사티아는 분산형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새로 배우기 시작했죠. 간략하게 말하면 분산형 시스템은 여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검색량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몰릴 때 서버는 고장을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수십만 개의 검색 명령이 여러 개의 데이터 서버로 분산된다면 문제가 없어지죠. 접속량이 늘어나면 서버를 더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탄력성이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의 핵심 특징이죠. 힘든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하는 겁니다. 또 머신러닝 기술을 터득해야 했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며
대단히 우수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빙은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스며들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빙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연료를 공급할 기반 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4분의 1로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 서비스를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클라우드로 이동하기까지 빙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2008년 이후 레이 오지가 레드도그라는 암호명을 붙이고 비밀스럽게 클라우드 인프라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빙 사업부에 있었던 사티아는 협력을 하기 위해 레드도그 팀과 만났습니다. 사티아는 레드도그 사업부가 빙 사업부와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알아차렸죠. 레드도그의 STB 사업부는 오피스와 윈도우 사업 다음으로 큰 사업부였습니다. 그들은 분산형 시스템의 최고 전문가였죠. 하지만 STB는 새로운 세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해서는 지식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스티브는 사티아에게 STB를 이끌어달라고 했습니다. 2011년 1월 사티아는 그 사업부를 이어받았습니다. 훗날 STB는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사업부로 바뀌었죠. 하지만 당시에 이미 아마존 클라우드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병사를 모으지도 못했었습니다. 10년 전 사티아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떠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형 시장의 강자가 되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경쟁자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티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혁명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놓칠 생각은 없었죠. 사티아가 맡은 STB 사업부는 두 세력 간의 긴장감이 조성됐습니다. 한쪽은 새로운 클라우드의 시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이전에 하던 서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성장시킨 윈도우 서버 사업부가 이제 STB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었죠. 사티아는 우선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티아는 한 소설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젊은이와 불이라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1949년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산불과 이후 조사 과정을 다룹니다. 이야기에서 마지막 화재 현장을 빠져나온 소방관 대장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장의 지시를 따르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죠. 대장은 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일에는 능했지만 상황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팀은 최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티아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직관에 어긋나는 전략을 팀원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했죠. 다시 말해 대형 서버 사업이 아닌 소규모인 클라우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황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했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성공한 집단이었습니다. 모든 수익은 자신들이 올렸는데 갑자기 클라우드라는 하찮은 물건이 나타난 거죠. 사티아는 팀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티아는 우리가 서버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클라우드를 중심에 두겠다는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전용 서버를 운영하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에 접속하길 바라는 소비자에게도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저항을 무너뜨렸죠. 윈도우 애저로 이름을 바꾼 레드도그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도록 STB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죠. 애저는 변두리 프로젝트에 머무는 대신 STB의 주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기업에서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티아는 팀을 제대로 구성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재주꾼인 스콧에게 애저 사업부에서 기술 부문 리더가 되어달라고 말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사티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을 이용해 애저를 차별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개발해 빙이나 엑스박스 커넥트, 스카이프 번역기 같은 제품에 탑재했죠. 이제 우리 클라우드인 애저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험회사는 머신러닝을 갖춘 우리 클라우드를 이용해 예상치 못한 독감이 유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또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이든 오하이오주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를 개인들에게 대중화한 것처럼 머신러닝 기능을 클라우드를 통해 대중화할 겁니다. 누구나 윈도우를 통해 개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클라우드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경쟁자인 리눅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애저를 통해서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에서 파생된 모든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의 적이라는 명제를 오랫동안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가 된 우리는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제품명을 윈도우 애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바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윈도우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죠.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은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던 패키지 제품을 넘어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피스 365 등을 통해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제품군을 개선하면서 서비스 사업자로서 새로운 힘을 기르는 동시에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 제품을 수용하는 중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앞으로 몇 년간 사티아가 실행해 옮길 1년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리더는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역량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뻔한 사회적 통념으로 변하기 전에 서로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하죠.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가 리더의 생존을 결정할 거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이것이 사티아가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얻은 통찰입니다. 사티아가 마지막에 한 말을 하나씩 짚어보죠.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역량과 문화를 읽어야 한다. 외부의 기회는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내부의 역량은 STB 사업부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엔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문화는 STB 사업부의 분열입니다. 클라우드 사업보다 성공 공식이 있는 서버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 STB의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뻔한 통념이 되기 전에 서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클라우드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통념이 되기 전에 외부 기회와 내부 역량, 문화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혁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기르고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2014년 2월 4일 공식적으로 사티아가 CEO로 소개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가을 내내 기자들은 누가 스티브의 후임자로 지명될지에 대해 추측 기사를 내놓았죠. 사티아는 사람들이 기대감과 회의감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전 세계의 PC 출하량과 판매량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분기별 PC 출하량은 7천만 대가량인 반면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3억 5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죠. PC 한 대가 판매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로열티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에 대한 수요가 치솟았습니다. 오랫동안 블루칩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내부 사정도 끔찍했죠. 그에 실시한 연례적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며 혁신 역량을 가졌는지에도 의문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큰 꿈을 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고위층의 비위를 맞추고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문제를 처리하고 회의실에서 언쟁을 벌이는 것이 전부인 듯 했죠. 직원들은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야만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으로 돌던 CEO 후보에는 내부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티아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죠. 우선 희망부터 심어야 했습니다. 사티아는 변화가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티아는 사진 촬영을 위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청중석에서 자신의 등장을 기다리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희망, 흥분, 열정, 불안,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자신과 같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지만 이제 회사가 성장을 멈추면서 그들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사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었죠. 스티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용기를 불어넣는 연설로 취임식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빌이 나섰죠. 빌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유머를 던지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피스와 윈도우 플랫폼 운영으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그 강점을 클라우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빌이 사티아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티아는 곧바로 동료와 팀원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업계는 전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는 혁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모바일 퍼스트와 클라우드 퍼스트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날 사티아가 강조하던 주제는 세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잃을지 고민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죠. 우리만이 느끼는 독특한 감성은 무엇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혼은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 기관들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사의 영혼이 무엇인지 잘 알았죠.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자인이란 창작물의 밑바탕을 이루는 영혼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관에 드러난다. 애플은 내면의 목소리, 동기 유발 요인을 소비자용 제품 설계와 연관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혼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사람과 조직이 강력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시 말해 기술을 대중화하는 회사로서 영혼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사티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로 바뀌도록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PC 퍼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퍼스트도 아니었죠.
모바일 기기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성 그 자체가 중요해지는 세상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런 이동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활동할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사티아는 자신이 CEO가 되기 5개월 전 2014년 9월에 발표된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사건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노키아는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 시장을 내주었습니다. 노키아는 휴대전화 부분에서 세계 1위에서 3위로 밀려났죠. 2012년 시장 탈환에 나선 노키아 CEO 스티븐 앨롭은 윈도우를 노키아 스마트폰의 주요 운용체제로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한참 부족한 3위였습니다. 스티븐은 인수에 대한 생각을 알기 위해 공개 투표를 원했죠. 사티아는 반대하는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사티아는 스티브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또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면 확실한 세 번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이해했죠. 하지만 우리가 규칙을 바꾸는 대신 휴대전화 부문에서 세 번째 생태계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티아가 CEO가 되고 몇 달 뒤에 노키아와의 인수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MS는 윈도우 폰을 재출시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경쟁자의 등만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1만 8천 개에 가까운 일자리 삭감 계획은 물론 인수로 인한 총 손실액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의 인수였죠. 노키아 인수에서 리더가 얻은 가르침은 많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를 매입하는 일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정말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고 싶었다면 정말 차별화된 요인을 갖춘 다음에 나서야 했습니다. CEO로 처음 몇 달을 보내는 동안 사티아는 많은 시간을 들여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모든 리더와 만났고 파트너나 소비자를 만날 때 반드시 밖으로 나갔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티아의 머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몇 년간 회사가 걸어갈 길을 정의하는 작업이기도 했죠. 두 번째 질문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티아는 우선 듣기로 했습니다. 경청은 사티아가 매일 실천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죠. 첫 번째 질문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MS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으로 더 많은 힘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제품에 불어넣을 의미였죠. 이제 사티아는 CEO로서 우리의 영혼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명과 포부와 문화의 힘을 싣는지를 직원들이 목격해야 했죠.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같은 일에 나서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사티아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었죠. 혁신의 속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영혼, 즉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세상을 위한 생산성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는 생산성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조직이 더욱 많이 성과를 올리도록 힘을 안길 것입니다. MS는 각종 전자기기와 앱, 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개인에게 더욱 특화되고 유익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겁니다. 머지않아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인터넷과 센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될 터였죠. 그러나 PC 판매 속도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티아는 니체가 말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기회에 맞설 수 있는 용기로 바꿔야 했죠. 줄어드는 시장에 안달하지 말고 더 많은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TV, 게임기, 홀로그램 기기 같은 것들이 되겠죠.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24시간 만에 수백 명에 이르는 직원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몇 년간의 좌절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며 내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티아는 MS의 제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소비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나와 함께 이런 변화를 이끌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야 했죠. 몇 주 뒤 사티아는 퀄컴의 경영진이었던 패기 존슨을 사업개발부 수장으로 합류시켰습니다. 또 몇 주 뒤엔 인기가 있는 온라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했죠. 이 계약으로 우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기는 더욱 발전할 겁니다.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SLT는 하나로 뭉쳤고 회사는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윈도우 10의 출시가 가까워졌죠. 서피스 프로 3는 개인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랩톱을 대체할 태블릿을 원하고 있음을 증명할 겁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365 서비스에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추가로 가입했고 아마존과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진행 중이었죠. 그해 7월 사티아는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향했습니다. 7월이면 전 세계에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1만 5천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전략과 사업 계획을 듣고 개발 중인 신제품의 시연을 봅니다. 사티아는 강당의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내뿜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이나 첨단 기술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개인과 조직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다른 기업과 우리를 차별화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결과물을 얻도록 돕고 일을 진행시키는 환경을 만듭니다. 사티아는 사람들에게 힘을 안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3가지 포부를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자원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도구와 서비스 기능이 있어야 했죠. 둘째, 우리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조직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똑똑한 클라우드를 원합니다. 소비자가 클라우드 플랫폼의 용량이나 투명성, 안정성, 보안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같은 복잡한 사항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MS의 클라우드는 누구에게나 개방됐고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클라우드의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컴퓨터 이용 환경을 개개인에게 더욱 특화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윈도우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 윈도우를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오도록 만들어야 했죠. MS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기업과 사회를 바꿨듯이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도록 작업 공간에도 혁명을 일으켜야 했죠. MS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각종 기기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윈도우 10을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는 엑스박스, PC, 휴대전화, 서피스 허브,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혼합 현실 등 각종 기기를 매끄럽게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PC로 작성한 워드 문서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수정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매끄럽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놀랍게도 강당을 가득 메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과 협력사 직원 15,000명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대 조명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자 사티아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나는 우리 문화에 관한 이야기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티아는 자신의 생각에 문화란 개인의 사고방식이 모인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문화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문화의 틀을 빚는 주체는 개인이죠. 평생 사티아를 만들고 지금까지 끌어온 힘은 인도에 계신 부모님과 시애틀에 있는 가족의 언어와 일상, 그리고 하이데바라드 시절의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덕분이었죠. 어느 날 아내인 아누가 캐럴 드웩 박사가 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드웩 박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했죠. 박사는 고정된 사고는 발목을 잡지만 성장하는 사고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티아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대담한 포부를 품을 수 있습니다. 대담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이루겠다는 열망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를 실천하고 가르쳐야만 이 모두가 실현됩니다. 우리의 문화를 설명해주는 문구는 성장하는 사고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내며 개인의 성장, 나아가 회사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지닌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티아는 여기서 성장이란 손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장에 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삶에서 성장한다면 하나의 조직으로서 MS도 성장할 것이란 말이죠. 아누와 사티아는 경이로운 아이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티아 부부를 통째로 바꾼 경험이었죠. MS의 문화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열정을 깨닫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발판 삼아 그 열정을 쫓는 방법을 담아야 했습니다. 사티아는 자신의 경우 장애인들이 더욱 쉽게 기술에 접근하고 기술이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티아가 말하는 성장하는 사고란 개인의 경험이 만들어낸 목표를 정하고 이뤄내고자 하는 사고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회사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목표이기에 과정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직원 모두가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성장도 돕게 되죠. 사티아를 예로 들면 장애가 있는 딸을 낳은 경험으로 장애인을 돕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발판 삼아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죠. 사티아는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었고 회사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딸은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주체 모두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성장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티아는 직원들에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정을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사명과 문화에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명은 너무 멀리 있어서 도달이 불가능한 목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티아는 자신의 말이 직원들과 마음이 통했는지 아니면 직원들을 당황시켰는지 궁금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사티아를 짓누르는 탓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건너뛴 채 무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직원이 방이 아닌 강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그해 진행 상황은 물론 새로운 사명이 가져다준 발전적인 기회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시작됐을 때 사티아는 연문을 통해 강당으로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기에 아무도 사티아를 보지 못했죠. 모두의 눈이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죠. 어떤 직원은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그때 사티아는 우리가 어떤 단계로 넘어갔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티아는 성장하는 사고, 즉 고객에 대한 집착,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정신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을 실험하며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믿죠. 결국 엄청난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MS는 노키아 인수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업부에서 돌팔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생산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웠죠.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스웨덴 기업 모장을 인수한 것도 성장하는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모장 인수는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죠. 마인크래프트 인수 과정은 통찰과 열정을 지닌 개인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얻는 등 성장하는 사고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인크래프트 인수 과정에서 통찰과 열정을 지닌 개인은 현재 엑스박스의 수장인 필 스펜서였습니다. 필은 MS가 전 세계 게이머에게 가장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마인크래프트가 거대한 게이머 집단을 거느리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비디오 게임으로는 드물게 교실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함께 만들고 탐험하는 마인크래프트의 방식을 사랑했죠. 수업 중에 습지가 있는 하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제가 있다면 마인크래프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 12명에게 집을 한 채 지으라고 과제를 주면 몇 분 안에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미래의 업무 환경을 시범적으로 경험하는 셈이죠. 필과 필의 팀은 스웨덴 게임 회사 직원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모바일 기기와 게임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로 마인크래프트가 동장하는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사티아가 CEO가 되기 전 당시 필은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하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필의 상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은 포기하지 않았죠. 필은 이 게임이 계속 규모를 확대하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를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에 포함시킬 경우 차세대 게이머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MS의 클라우드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필은 모장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필의 팀에 모장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결국 모장은 우리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오기 얼마 전에 필은 엑스박스의 수장이 되었고 사티아는 CEO가 되었기 때문이죠. MS는 25억 달러의 모장을 인수했습니다. 오늘날 마인크래프트는 PC와 엑스박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이머가 지속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참여하죠. 필은 분명 마인크래프트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인수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은 지금 하는 아이들이 과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 신규 유저는 계속 들어오고 기존에 하던 유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MS가 정말 잘한 인수였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MS가 왜 게임 컨텐츠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성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개개인에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한 사람이든 팀이든 성장하는 마음가짐은 어려운 상황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MS가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미래의 컴퓨터 플랫폼은 무엇일까? 윈도우는 수십 년 동안 PC 플랫폼으로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개인의 기회에 즉각 대응하는 새로운 컴퓨터 사용 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죠. 만약 누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클라우드 컴퓨터를 빌려서 도전해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죠. MS는 궁극적인 컴퓨터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혼합 현실과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조합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무엇이 2050년의 컴퓨팅 환경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현재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날까요? 3년 동안 문화 구축에 집중적인 노력을 쏟고 나자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죠.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되는 문화 쇄신 작업은 사티아 혼자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발전하도록 날마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수많은 중간 관리자를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달린 일이었습니다. 회사 내의 조직과 팀을 불문하고 리더와 리더 사이에 강력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죠. 하지만 성장하는 사고는 외부에서도 똑같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각 변동으로 경쟁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면서 이제 친구는 물론 과거의 적과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끔 옛 경쟁자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앞장에서는 올바른 문화를 건설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은 우리가 건설 중인 문화에서 탄생할 필수적인 산물입니다. 스티브 발머는 3가지 C를 통해 파트너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깥쪽 원은 생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에게 흥미로운 제품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들이 과연 역량을 갖추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실천해줄 기술을 갖추었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에는 새로운 생각과 역량을 침식시키지 않고 포용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혁신을 탄생시키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유저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문화가 파트너를 끌어들여야 생각이 발전하고 역량이 더욱 증진됩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2사람의 지혜가 나은 것처럼 말이죠. CEO로 취임한 직후 사티아는 iOS와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오피스를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취임 2달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OS 위에 오피스를 올릴 거라는 사실을 발표했죠. 얼마 후 애플이 오피스 팀에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애플은 새로 출시하는 아이패드 프로에 맞게 오피스 365를 최적화하고 싶어 했죠. 애플은 MS가 출시 행사에 참석하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라인을 담당하는 몇몇 리더가 경쟁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생각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게임 이론을 들먹였죠. 파트너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파트너는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 말입니다. 사티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제대로 구축된 파트너십은 소비자는 물론 모든 파트너에게 파일을 키워준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MS는 구글과 협력합니다. 오피스를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죠. MS는 페이스북과 파트너 관계입니다. 페이스북이 개발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등의 제품에서 동작시키고 MS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페이스북의 가상현실 기기인 오큘러스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MS는 소비자가 아이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애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가끔은 불안하겠지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사와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맺습니다. 또 MS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과 경쟁을 벌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파이어 태블릿 위에서 빙 검색 엔진이 동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MS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상대방 플랫폼 위에서 MS의 제품이 동작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파트너 모델은 파트너로 구성된 생태계, 다시 말해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같은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EA 스포츠 같은 비디오 게임 회사, 델과 HP 같은 하드웨어 제조 회사, 베스트바이 같은 소매 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였습니다. 사티아는 PC 브라우저가 없었다면 구글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구글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용 툴바를 제작해 각종 서비스를 만들었죠. 각종 파트너십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PC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 수많은 기업을 육성했고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이전의 성공 습관을 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MS는 파트너십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시 키워야 했습니다. MS는 업계를 다시 살피고 소비자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든 리눅스 플랫폼을 사용하든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든 여기에 MS의 가치를 덧붙여야 합니다.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까다로운 파트너라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을 때 MS는 파트너들을 힘들게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사티아는 9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에는 반독점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에게 고개를 숙이고 협력을 요구했던 일을 했었죠. 사티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반독점 소송에서 얻은 교훈은 경쟁은 치열하되 경쟁을 벌인 뒤에는 창출한 모든 기회를 똑같이 축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CEO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티아는 패기 존슨과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패기는 퀄컴에서 파트너십과 사업 개발 부분을 맡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패기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패기는 실리콘밸리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드는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파트너십에 관한 MS의 목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자리 잡고 있도록 다양한 운영체제로 동작하는 스마트폰에 MS의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삼성과 손잡아야 했죠. M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과 30년 이상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삼성은 두 회사가 서명한 계약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종균 삼성 사장은 엄청나게 화를 내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견된 사람은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죠. 파트너십은 급격히 소송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행히도 패기는 신종균 사장과 좋은 관계를 쌓고 있었죠. 신종균 사장은 패기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패기와 사업개발팀 그리고 법률팀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생각에 공감하는 길을 모색하기로 했죠. 패기는 모든 사람을 탁자 앞으로 데려와 포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법정에서 해결해야 했지만 계속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은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은 삼성 태블릿과 사물 인터넷을 널리 보급하겠다는 삼성의 야망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MS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창출에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모든 기업가적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플랫폼 제공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탄생하는 수백만 개의 새로운 기업이 MS의 플랫폼에 의존하게 하려면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동정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일 부분이 남았고 또 소비자를 위한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 때 쌓입니다. 파트너십은 서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방법에 마음을 열어야 하죠. 물론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계 때문에 미래의 그림이 바뀌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사티아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업을 인수하는 대신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정답은 다른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 협력할 때 소비자를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둘로 나뉘어 손을 잡을 때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MS와 링크드인은 10억 명이 넘는 우리 소비자와 5억 명에 가까운 링크드인 회원이 동시에 접속하여 링크드인 안에서 오피스로 가고 오피스에서 링크드인으로 갈 수 있도록 6년 이상 협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더욱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면 두 회사가 하나로 뭉쳐야 했죠. MS가 인수를 발표한 날 링크드인 CEO 제프 와이너가 IT 전문 기자에게 이번 협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민첩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개방적인 목표 지향적으로 바뀌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모습이 인수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엔지니어 시절 사티아는 위의 그림 같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직원, 소비자, 제품, 파트너. 궁극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려면 모든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요소 모두 중요하죠.
아무리 훌륭한 관리자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한 가지 이상 놓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제품은 매일 주의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집중해야 하죠. 파트너는 우리가 혼자서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돕습니다. 이제 CEO가 되고 보니 우리가 그리는 별자리에는 훨씬 많은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공동체도 중요하죠.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활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통해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MS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PC와 서버 이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이후도 바라보아야 하죠. MS는 몇 년 뒤에 산업에 나타날 세 가지 핵심 기술, 즉 혼합 현실과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자 중입니다. 세 가지 핵심 기술은 필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혼합 현실은 인간의 시야를 컴퓨터 화면으로 대체해 디지털 세상과 물리적 세상을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경험에 동력을 공급해 우리 힘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수준까지 인간의 역량을 증가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혼합 현실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이 독립적인 흐름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연결될 거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현실과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혼합현실은 의료와 교육, 제조업 부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은 지카 바이러스 유행 같은 위험 예측에 힘을 보태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양자 컴퓨팅은 암을 치료하거나 세계적인 위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겁니다. 사티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던 시기 본사 엔지니어들은 두 권의 미래소설에 빠져 있었습니다. 닐 스티븐의 스노우 크래시는 가상 공룡 공간을 그려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알렸죠. 데이비드 젤렌터는 미러월드에서 현실 세계를 디지털 기술로 모방한 세계로 대체함으로써 혁신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를 예측했습니다. 현재 두 아이디어 모두 가시권에 들어와 있죠. 사티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지하에서 작고 완전히 독립적인 컴퓨터 홀로렌즈를 처음으로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홀로렌즈가 갑자기 사티아를 지구에서 4억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의 표면으로 데려갔죠. 나사가 발표한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전송한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사티아는 홀로렌즈를 통해 자신의 운동화가 먼지로 가득한 화성 표면을 디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홀로렌즈는 내가 실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해 회의실 안의 책상을 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화성에 있는 바위를 살피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혼합현실이라는 기술의 본질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속에서 살아가는 디지털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곧 혼합현실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혼합현실 원주민이 등장하게 될까요? 사티아는 홀로렌즈를 경험해보고 반했습니다. 분명 홀로렌즈는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사티아는 교실과 병원뿐만 아니라 우주 탐험에도 홀로렌즈가 사용될 수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죠. 물론 화성 시연 이후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빌 게이츠가 홀로렌즈를 직접 경험하고 보낸 이메일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빌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화성 시연에서 두 가지 상황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미지가 실제처럼 보였고 고개를 움직이자 진짜라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사물에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물리적으로 현재 공간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VR 기기를 끼고도 실제 공간이 보인다는 말이죠. 나는 홀로렌즈에 설득됐습니다. MS의 동료인 알렉스 키프만은 얼마 전부터 홀로렌즈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와 팀은 엑스박스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동작 인식 기술인 키넥트를 개발했죠. 이제 알렉스는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를 중심으로 설계된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키넥트는 사람이 움직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컴퓨터와 춤을 출 수 있게 됐죠. 지금 홀로렌즈는 읽어드릴 수 있는 영역을 여러 개로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행동이나 말로 홀로렌즈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기술을 난민이나 범죄 피해자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줄지도 모르죠. 마지막 조각인 촉감 기술에는 만지고 느끼는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키넥트를 사용해 춤을 추고 홀로렌즈를 사용해 바위에 손을 뻗더라도 아직 우리는 함께 춤추는 사람이나 바위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컴퓨터는 사람을 안거나 등을 토닥거리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 현실을 대중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홀로렌즈 출시는 외부 개발자가 홀로렌즈를 플랫폼 삼아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홀로렌즈가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5,0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자신들이 제작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MS는 투표를 통해 갤럭시 익스플로러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은하수를 탐험하게 한다는 아이디어였죠. 나만의 속도로 은하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별을 확대해보고 내가 관찰한 내용에 주석을 달고 나중을 위해 경험을 저장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다른 개발자들도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우가 개발하는 앱은 사용자가 부엌이나 욕실에서 새로운 가구를 배치하고 싶을 때 홀로그램을 통해 현재 구조의 위에 겹쳐 보이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헐리우드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1973년 제작된 영화 웨스트월드에서는 율 브리너가 총격전을 하고 싶어하는 로봇으로 등장하죠. 그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카우보이입니다. 수십 년 뒤에는 디즈니사가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묘사했습니다. 2014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에서는 베이맥스라고 불리는 로봇이 소년과 함께 모험을 떠나죠. 영화는 이렇게 외칩니다. 베이맥스가 내 세상을 바꿀 거야. 이 말이 정답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인간을 도울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공상과학 소설을 탈피해 현실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침투한 카메라와 센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덕분이죠. 클라우드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산더미 같은 데이터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클라우드는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인공지능에는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단계별로 분류됩니다. 가장 아래 단계는 단순한 패턴 인식이죠. 중간 단계는 점점 복잡한 장면을 감지하는 지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능력의 최고 단계는 인간의 언어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인지이죠. MS가 제작한 신경망은 사진에 대해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속의 사물을 하나하나 놓고 하나하나 구분해 동그라미를 치고 사진에 담긴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의 챗GPT를 보면 사진을 지각하고 인지합니다. 식재료들을 보여주면 만들 수 있는 요리의 목록을 대답해주고 어떤 농담에 사람들이 웃는다면 사람들이 왜 웃는지도 GPT가 답할 수 있죠. 1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나은 언어 능력과 지각, 인지 능력을 갖출 겁니다. 하지만 기계가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어를 이용한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다음 도전 과제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우리는 인공지능 세상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을까요? 또다시 대답은 단계별로 나뉩니다. 첫째, 주문 생산 단계.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가장 첫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문 생산을 하는 단계죠.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첨단 기술 기업이 인공지능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단지 몇몇 기업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 인공지능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둘째, 다음 단계는 대중화입니다. 인공지능을 대중화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과 조직이 놀랄만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꿈꾸고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가동활자와 인쇄술의 대중화와 유사합니다. 1450년대만 해도 유럽에는 고작 3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쓰고 묶은 책이었죠. 가동활자가 등장하고 50년이 지나기 전에 책의 수가 1200만 권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과학, 예술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촉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기능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인프라 전반에 활용될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365 같은 생산성 도구에 인공지능이 탑재될 겁니다. 그리고 MS 서비스의 기초를 이루는 패턴 인식 능력, 지각 능력, 인지 능력을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제작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겁니다. 사티아는
르네상스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사용할 수 있던 기술이나 도구를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왔죠. 이처럼 인공지능이 대중화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티아가 예상한 일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어 보입니다. 인공지능인 챗GPT는 이미 공개가 되었고 오피스 365에도 조만간 인공지능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죠. 앞으로 개인의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다양한 업계가 이미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합니다. 맥도날드는 직원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문을 받은 다음 효율적인 순서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MS가 제공하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도구로 운전자와 사진을 대조해 진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짜 운전자를 막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죠. 언젠가 이런 시스템이 병원에도 도입된다면 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실수를 목격하는 순간 너무 늦지 않게 의료진에게 주의를 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학습을 위한 학습. 궁극적으로 컴퓨터가 학습을 위해 학습을 하는 단계. 다시 말해 컴퓨터가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개발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둑에서 좋은 수를 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AI는 사람이 탄생한 이래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기보를 학습할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기보를 다 학습하게 되면 이제부턴 학습을 위한 학습입니다. 특이점이죠. 모든 기보를 다 학습한 컴퓨터끼리 대국을 펼치며 더 나은 수를 찾을 겁니다. 여기서부턴 컴퓨터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찾겠죠. 바둑이 아닌 분야라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티아는 인공지능의 단계는 사다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다리에 첫 발을 올렸을 뿐이라고 하죠. 사다리 끝에는 범용 인공지능과 인간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다리 끝에 다다랐을 때가 바로 컴퓨터와 인간이 맞먹거나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발휘하는 때입니다.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들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 비서였습니다. 게임 헤일로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캐릭터의 이름을 붙인 코타나는 효율적인 개인 비서 인공지능입니다. 코타나는 사용자의 환경과 직업 그리고 가족에 대해 잘 알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 겁니다. 오늘날 116개국에서 매달 1억 4,500만 명 이상이 코타나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130억 개의 질문을 던졌고 코타나는 모든 질문을 점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어쩌면 디지털 개인 비서가 일정을 계획하다가 데이터가 부족한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개인 비서를 얻기 위해 100만 킬로를 가야 한다면 우리는 고작 몇 킬로를 걸었을 뿐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는 인간의 몸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머신러닝과 알고리즘이 HIV를 구성하는 단백질 가운데 핵심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팀원들은 임상 데이터로 돌연변이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목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숨이 멎었다면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터바버라에는 양자 컴퓨팅 개발의 중심지, 즉 우리 업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양자 컴퓨팅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양자 컴퓨팅의 양자 비트는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계산 작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고전적인 컴퓨터는 우리의 뇌가 생각을 마친 다음 그 결과가 키보드나 마이크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가 스크린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엔터키를 쳐야겠다고 생각한 후 엔터를 치고 모니터에 줄바꿈이 표시되는 과정이죠. 몇몇 연구자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뇌와 컴퓨터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죠. 하지만 언젠가 인간의 인식이 컴퓨터와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컴퓨터 분야에 양자 역학을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컴퓨터가 이진법 코드와 물리학 법칙에 묶여있는 반면 양자 컴퓨팅은 비트로 구성된 선형 세계에서부터 큐비트로 구성된 온갖 종류의 연산, 다시 말해 모든 수학적, 과학적, 공학적 연산을 훨씬 빠르게 처리합니다. 큐비트는 전통적인 비트처럼 단순히 0이나 1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얽힘이 가능하죠. 즉 한 번에 여러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병렬 연산이 동시에 수행되어 한꺼번에 답이 나오는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몇 세기 동안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현재 가장 어려운 암호를 해독할 때 기존 컴퓨터가 10억 년이 걸리면 양자 컴퓨터는 100초 혹은 2분 안에 해독이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양자 컴퓨팅은 고전적인 암호 분야에도 혁신을 일으켜 안전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이해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솔직히 큐비트 같은 기술적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사티아는 말한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이 언젠가 양자 컴퓨터를 현실화해줄 실험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 수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곳은 센터 바버라의 스테이션 Q입니다. 스테이션 Q는 1986년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36세의 나이로 필즈상을 수상한 마이클 프리드먼이 떠올린 아이디어였죠. 이후 마이클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마이클은 양자역학 분야를 아끼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들을 센터 바버라에 모았습니다. 스테이션 Q에 모인 이론 물리학자들이 종이와 연필로 계산해낸 결과는 실험 물리학자들의 재료가 되고 실험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실험 결과는 양자 컴퓨팅을 시장에 출시할 전기공학과 앱 개발자에게 활용될 겁니다. 학문적인 절차는 느리고 복잡하죠. 이론 물리학자가 아이디어를 발표하면 이론을 실험 물리학자가 실험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실험이 실패하거나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이론 물리학자가 실험에 사용된 방법을 비판하고 원래 이론을 수정하죠. 그리고 이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목표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뿐입니다. 스테이션 Q를 만들어 이론 과학자와 실험 과학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스카이프로 협력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였죠.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기는 했지만 결승선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양자 컴퓨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향상시켜 인간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기대되는 목표가 있죠.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인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하여 생명을 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말한 HIV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드는 것은 현재 AI가 이용되기는 하지만 HIV 바이러스는 단백질 변형이 매우 심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런 탓에 HIV의 백신이 10년 후에 완성된다는 기대가 수십 년간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가장 주목받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죠. 또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식량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분배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식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비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고 환경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비료를 생산하려면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야 합니다. 박테리아를 쉽게 분해시키는 공정이죠. 하버법이라고 불리는 이 화학적 공정은 1910년 탄생한 이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크고 복잡한 문제여서 돌파구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협력해 흙 속에서 박테리아가 관여하는 과정을 흉내내고 메탄가스와 비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줄여줄 새로운 인공 촉매제를 발견하기 위한 대규모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촉매제가 발견된다면 환경에 대한 위협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양자 컴퓨터가 독립형 PC의 모습으로 사무실 책상에 놓일 것이라는 상상은 금물이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대신 양자 컴퓨터는 보조 처리 장치로서 명령어나 신호를 받을 겁니다. 인공지능 개인 비서는 사용자를 위해 수십억 개의 그래프가 첨부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이때 순식간에 수십억 개의 가능성을 살핀 다음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일을 양자 컴퓨터가 도울 겁니다.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제안한 것과 비슷하겠네요. 사티아는 몇 년 후면 소형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이 인공지능을 더욱 지능적으로, 혼합 현실을 더욱 몰입적으로 바꾸어 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죠. 원칙과 철학이 없는 신뢰는 존재할 수 없다. 2013년 5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가 진행하던 데이터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습니다. 스노든이 프리즘으로 수집된 이메일과 문서를 언론에 폭로한 이후 관련 기사가 신문에 크게 실리고 시민단체가 거세게 항의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있었죠. 미국 사법기관과 정보기관이 미국 내의 서버에 직접 접근할 권한을 가졌다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MS가 운영하는 서버였죠. 기사는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가로챘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대중은 답을 원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연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이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받은 요청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과 협력해 정보감시법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외부에서 더 많이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사용자와 파트너의 데이터를 정부와 우리가 얼마나 공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었죠. MS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과 손잡고 정부감시개혁이라는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연합체에 속한 기업은 미국 등 각 정부의 사용자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관리하는 데이터의 보안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했습니다. 또 재빨리 모든 서비스로 암호화 정책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투명성을 높였죠. 이런 조치는 제품의 정보 등의 접근을 허용하는 비밀 통로인 백도어가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발부한 법적 명령에 대해 기술기업이 더욱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처음으로 동의했죠. 한마디로 이제 기술기업이 정부에게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공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테러리스트의 정보를 정부가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술기업이 대중에게 밝힐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데이터 접근에 관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두 달 전 2013년 12월 마약 밀매 사건을 조사하던 연방검사가 개인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명령했습니다. 이메일 데이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죠. 심사숙고 끝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에 정부의 명령을 파기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MS는 미국 정부가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아일랜드에는 미국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는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아일랜드에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면 브라질 정부가 리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었지만 MS는 항소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을 지지했죠. 판사는 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미국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이것이 미국 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개인의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더욱 어려운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법기관이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백도어가 나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백도어가 존재한다면 보안 수준은 떨어질 것이고 불신은 높아질 겁니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신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것이라 믿고 기업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스노든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우리는 신뢰를 망가뜨린 겁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키는 윤리와 가치와 법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사이버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규칙도 진화를 해야 하죠. 미국 사법기관이 데이터가 아니라 만약 아일랜드의 사무실 서랍에 있는 종이 문서를 원했다면 아일랜드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해당 문서를 확보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하지는 않았겠죠. 또 어떤 금고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가 필요했더라도 모든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달라고 금고 제작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미국이 이토록 경제적 기회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93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는 기술 혁신만으로 경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처럼 공정하게 합의를 실천할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폭군이 나타나 개인의 재산을 뺏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현대와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신뢰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사실을 알았죠. 그들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권리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4조에는 불합리한 수사나 압수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도록 했죠. 4조항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에 관해 소송이 있었을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수정헌법 4조는 식민지 시대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일반 체포영장과 가택수색영장에 대한 건국의 아버지 세대가 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두 가지 영장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을 뒤져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수색 행위에 대한 반발이 사실상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끈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휴대전화는 단순히 기기가 아닙니다. 저장된 모든 정보로 인해 휴대전화는 삶에 관한 프라이버시로 여겨집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편 제도를 탄생시키자 바로 우편 사기가 나타났고 뒤이어 우편 사기를 막는 법이 등장했습니다. 전보는 전신 사기와 도청을 낳았고 뒤이어 이를 막을 방법이 탄생했죠. 오늘날 등장한 각종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은 선한 용도로도 악한 용도로도 사용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의 행동을 더욱 장려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행동을 차단할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를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 선한 행동을 권하고 악한 행동을 누르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FBI가 애플에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한 사건이 있었죠. 애플은 거부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법률 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는 애플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가 1911년에 제정된 법을 적용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에서 브래드는 1910년대에 가장 뛰어난 컴퓨팅 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912년에 판매가 시작된 낡은 계산기였죠. 법원이 계산기가 등장한 시절에 제정된 법률로 21세기 기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나 자신을 표현하려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더 이상 프라이버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죽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가 프라이버시의 중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온라인 정보 공유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표준이 자리 잡아가는 중임을 의미할 뿐이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친구와 편안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의 정보를 전 세계인과 편안한 마음으로 공유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스냅챗이 기발한 방식의 제안을 해서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스냅챗 사용자는 24시간 후에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사진이 사라질 것을 아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이런 것이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표준이 아닐까요? 스냅챗의 방식은 기술업계와 정보기관 그리고 사회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혁신적이고 공감적인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안전과 보안 그리고 신뢰를 키우고 시스템 규칙을 발전시킬 겁니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랙티카는 2021년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가상 비서의 수가 160억 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친구가 되어 사람을 보살피고 병을 진단하고 상담을 하며 가르칠 겁니다. IQ와 더불어 EQ를 갖추지 못한 인공지능은 실패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중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적 한계가 없는 종이죠. 어떤 예언가는 2100년이 되면 특이점, 즉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약간은 신나고 약간은 무섭게 들립니다. 인공지능의 성장이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유용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적일 것인가? 사티아는 유용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기 위해선 우선 기계 대 인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인 사킵 사이크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시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킵과 동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선글라스처럼 착용하는 기기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죠. 그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를 해석하여 주변을 그림으로 그린 다음 청각으로 사킵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갑자기 찾아온 침묵을 보고 동료들이 생각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사킵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기가 음식의 이름을 속삭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 장소인 붐비는 공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너무나 많은 논쟁이 벌어진 탓에 사람들은 기계와 인간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인공지능이 차를 몰고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가장 지겨운 일을 처리해준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나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생산적인 논쟁은 선과 악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조직의 가치관을 검토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계에서 존 마코프는 이렇게 주장했죠. 똑똑한 기계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사티아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MS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가능성과 경험을 확대할 겁니다. 그러려면 인간 대 기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죠. 인간의 창의성, 공감 능력, 통찰 등을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결합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MS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투명성과 보안을 확보해줄 안정장치가 필요하죠. 셋째,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문화, 인종, 국적, 경제적 지위, 나이, 성별,
육체적, 정신적 능력 같은 모든 장벽을 초월해 인간을 도와야 합니다. MS는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나아갈 겁니다.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1940년대 아시모프 소설 속엔 로봇에게 적용될 윤리 원칙으로 로봇공학의 3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보다 우선하고 두 번째 원칙은 세 번째 원칙보다 우선하죠. 첫째, 로봇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아시모프만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뇌에 디지털 지능이라는 새로운 층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집고양이 같은 신세가 되리라고 경고했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윤리와 공감의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 사티아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안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는 목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코봇이라 불리는 협동 로봇은 광산 현장 같은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어 인간 노동자를 지킬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투명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하죠.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공감하는 기계를 원합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공생 가능한 지능을 원합니다. 만일 신용점수가 잘못되었는데 왜 그런지 접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지 않은 채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적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믿을 만한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의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의도치 않았던 손해에 대해 알고리즘에 의거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죠. 첫 번째, 공감. 기계가 공감을 흉내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공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깊이 공감하고 존중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교육. 현재 예상하지 못할 혁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서 사고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창의성. 인간이 지닌 가장 탐나는 재능이 바로 창의성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기계는 인간의 창의성을 더욱 높이고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마지막, 판단과 책임. 우리는 아마 컴퓨터가 내린 의학적, 법률적 진단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나아갈 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순조롭지 않죠. 우리는 변화의 첫 번째 단계에 서 있습니다. 기술을 발명하고 설계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미래를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진입할 단계죠. 예를 들어 드론 조종사는 훈련을 받아야 할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설계와 재생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왜곡과 불화를 헤쳐나가는 단계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등장하는 단계죠. 기기가 엑스레이 사진을 더 정확히 판독할 수 있다면 방사선 전문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인지과학자 콜린 앨런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벽한 기계는 없지만 더 나은 기계는 있다. 인간은 성과를 위해 기계를 활용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 컴퓨터조차 그런 기계 장치에 불과하죠. 20세기 초입에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를 발명한 월버 라이트는 글라이더를 하늘로 날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사람과 기계가 한 몸이 되어 처음으로 하늘로 날아오르던 순간 월버의 근육이 긴장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혁신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키티호크에는 기계와 인간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비행을 인공비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행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기술이 만든 지능을 인공적인 생산품이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향상시켜줄 지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9장. 모든 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트럼프 당선자는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지 또 어떻게 혁신을 해나갈지 궁금해했습니다. 사티아는 혼합 현실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이 성장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장 중인가? 아니다. 우리가 평등을 확대하고 있는가? 아니다. 경제성장과 평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한가?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노력이 아마 우리 시대의 우선 과제일 거라고 사티아는 말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4년까지 PC혁명이 전개되면서 한때 정체되었던 생산성이 다시 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이 시기를 제외하면 GDP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고작 1%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죠.
물론 인류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GDP 성장률은 불완전한 척도입니다. GDP로는 의료 수준 향상에서부터 위키피디아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킨 여러 측면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죠. 당신은 지금 10만 달러를 갖고 싶은가요? 아니면 1920년대의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백만장자를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돈이 많아도 페니실린을 사거나 멀리 사는 가족에게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DP라고 불리는 척도를 넘어 기술 혁신을 축적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세상에 선을 펼쳐야 한다는 의무까지 져야 하죠. 어떻게 해야 기후와 암, 그리고 일자리 같은 사회의 가장 큰 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자리 문제의 경우 자동화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신할 유용하고 생산적인 보람찬 일자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티아는 기술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책 입안자가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개 정책 입안자는 클라우드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리더들의 자질을 결정하는 차이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포용하느냐입니다. 역사를 보죠.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9세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꾼 기술들이 영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국은 패권 다툼에서 절대 우위를 점했죠. 다른 국가들은 영국이 발견한 기술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벨기에는 혁신을 받아들여 철도 등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신기업 환경을 구축해 산업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스페인의 산업 생산성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떨어졌죠. 스페인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혁신을 더디게 받아들이고 보호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까요? 다트머스 대학교의 경제학자 디에코 코민 교수는 국가가 기술을 받아들인 속도를 통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차이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하죠. 기술을 강도 높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하기만 했는가 아니면 신기술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켰는가 이것이 강도입니다. 사티아는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나스르시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업훈련센터엔 유스스파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죠. 3억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컴퓨터 과학을 배우고 경영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곳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환자가 필요한 약품을 갖춘 약국을 찾아주는 앱을 제작했습니다. 이 일정에 앞서 사티아는 적합한 의사를 찾아주는 앱을 제작한 이집트 사업가를 만났었죠. 두 앱이 겹쳐지는 순간 사티아는 뉴욕에 본사를 둔 의료 서비스 제공 기업인 작닥이 떠올랐습니다. 기업 가치가 미국 스타트업 기업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집트도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혁신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국가는 현재의 기술 기업을 키우기보단 실리콘밸리 기업을 끌어들이는 데만 관심을 쏟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가들은 자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서구 CEO와는 일상적으로 만나죠. 단기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각 주들은 스타트업을 키우기보단 실리콘밸리 기업을 유치하길 원하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완벽한 소득 평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해도 돈을 똑같이 번다면 노력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지도자들이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평등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윤동기를 유발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이제 이 장의 앞부분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균등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티아는 단순한 방정식으로 되돌아갑니다. 교육 더하기 혁신 곱하기 기술 사용 강도는 경제성장. 돌파구가 되는 기술에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기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을 더한 다음 기술 사용 강도를 곱하면 경제성장과 경제적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모든 시민에게 더욱 많은 인터넷 접속 기회와 더욱 폭넓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률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나죠. 한국과 카타르, 사우디의 인터넷 보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사하라 사막 남부의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인터넷 보급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리더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새로운 기술을 빠르고 강력하게 도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핸들을 발명할 필요는 없지만 빨리 가져다 쓸 필요는 있죠. 우선순위가 높은 또 다른 과제는 인적 자본을 확대하고 다음 세대의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노동자는 자동화한 새로운 도구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삽을 사용하던 노동자가 불도저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밀려났듯이 이제 사회에는 자동화한 불도저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드론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저렴하게 기술 교육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세대를 준비시키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교육 역량을 확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죠. 국가가 기술 역량 육성에 GDP의 1%만 투자해도 성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차세대 산업혁명은 실직자를 발생시키는 혁명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MIT 경제학교 교수인 데런 S. 모글로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요약하죠. 자동화가 인간에게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부분을 줄일 겁니다. 하지만 더욱 복잡한 업무가 탄생하면서 반대 효과도 생길 겁니다. 새롭고 복잡한 업무가 생겨나면서 항상 임금과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의 몫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인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자동화가 도입되면 기술 변화는 고용 저하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우리는 개인의 노동과 자본이익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사티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티아는 이전에도 직원, 소비자, 제품, 파트너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동체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죠. 웹3에 대해 공부했을 때 주주우선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티아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웹3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능력과 직업에 초점을 맞춘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드인을 인수했을 때 사티아가 그토록 흥분한 이유는 협상 초기에 찾아낸 우리의 공통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공평하게 기회를 확산시킨다는 약속이죠. 한 주간지는 30억 명에 이르는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장을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꾼다는 링크드인의 비전을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MS가 링크드인으로 이루려는 목표는 기회와 교육,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사티아는 고집이 있습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링크드인이나 오피스같이 사람들이 뭔가를 창조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더욱 높이도록 힘을 보태는 서비스 분야의 기술에 투자한다는 고집이죠. 투자자에게 이윤을 창출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먼 미래의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이 책이 쓰인 2017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기술이 어떻게 진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또 책은 한창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AI 도구들을 사용해보고 있었는지라 더 그랬습니다. 물론 책이 나온 것처럼 기술이 세상을 이롭게만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이기에 본인의 회사를 좋은 쪽으로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자로서 기술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또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사티아의 말에 상당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렇다고 책에 기술에 대한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책은 사티아가 인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온 방법을 들려줍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머스크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봤던 사람과 해결해 본 척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새로 고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MS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티아는 공감과 성장하는 사고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여러분은 새로 고침을 해야 할 순간이 있으셨나요?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투자자이든 2023년 현재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